저희들의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고독이 무엇이며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성함은 강성학 교수님입니다. 우리 1학년 7반에 강승원 학생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저서를 많이 쓰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1학년 7반 강승원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김희삼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양이 될 만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학부형으로서 응급결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20여년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해서 대체로 나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에 관해서 강의를 해왔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한 번도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지 대단히 당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아무거나 재미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무거나 얘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인 코미디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식의 체면도 있고 또 이왕 강의를 하려면 학생들한테 정말로 좀 유익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며칠간 고민했으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누구나가 다 그것은 만족에 있다고 말하며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한 사람이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때때로 우리는 전능 하나 바보가 항상 헤헤거리면서 만족한 듯 웃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전능 하나 바보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기 어려운 권력이라든가 또는 부자로 산다든가 훌륭한
부모나 훌륭한 친구, 아름다운 연인이나 평화스러운 가정이나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오복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부자로 살며 건강하고 덕을 베풀고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조건,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대단히 피상적인 그런 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대 인간들, 근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사실상 그 행복은 개인에 따라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만족을 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다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 인간들은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으며,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런 주관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추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임마누엘 칸트가 사용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부터 우리나라 헌법에까지 들어있는 일종의 인간의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유를 찾아서 또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때 근대 인간들은 창조적인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만 주어진다면 인간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최선을 위한 것인과 동시에 또한 최악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이처럼 극단적인 자유, 행복의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자유를 보장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은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에 와서 바로 이러한 자유만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인간, 이런 인간을 우리는 민주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인간을 니체에 의할 것 같으면 허무주의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주의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여러분이 혹시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읽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 가운데 둘째 아들이 이반 카라마조프입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니체가 이미 허무주의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 Everything is dead, Everything is possible. 왜냐? There is no God, 신이었기 때문에.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결론은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반 카라마조프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적인 주장을 함으로 해서 그의 배다른 동생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곧 아버지도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빈틈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상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고 이반 카라마조프 자신이 다시 신을 찾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되고 그것이 허용되는 그런 소위 민주적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적인 인간의 삶에 관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묘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저먼 아이디올로지, 독일의 이데올로기라는 층에서 가장 보람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며 저녁 때에는 가축을 몰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평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이 될 필요도 없고 낚시꾼이나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가장 보람찬 공산사회의 삶이라고 묘사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뒷산에 약수터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 때는 비디오를 한 편 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다음에 그 다음에 평론을 한답시고 이놈도 씹어보고 저놈도 씹어보고 온갖 사람들에 관해서 욕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했었던 인물,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레이토, 영어로는 플레이토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이런 인간은 자유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으며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적인 인간은 모든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는 질서의 부재 상황의 혼돈의 상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의 삶은 어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플라톤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 저항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아첨을 합니다. 마치 학생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스승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머니가 딸처럼 행동하고 딸의 심부름을 다닙니다. 딸은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보았던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삶으로서 무질서의 삶으로서 권위가 부재한 삶이라고 그는 사실상 교탄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함께 민주적인 삶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그는 지향한 것이 아니고 그는 정의로운 사회 속에 정의로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모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처럼 인간의 유형을 묘사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되먹지 못한 나쁜 형태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이런트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이런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추구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향락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라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랑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고 사랑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타인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면서 복종하는 데에서 오는, 즉 복종시킴으로 해서 오는 그 느낌, 그 기분, 그것을 마치 사랑의 기분으로서 대체하는 자, 이것이 바로 타이런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권력을 지향하는 자는 사랑에 굶주린 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랑의 욕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체로 청소년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량 청소년이나 깡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깡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체로 사랑에 굶주린 자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치 만족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후배들을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치 권력의 행사에서 오는 그런 만족, 이것은 자기가 갈구하는 사랑에 대한 감정으로 대치하고 그것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그리고 가시적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지향하는 육체를 관련시키는 영혼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초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황홀한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삶의 달콤함의 제1차적인 경험을 사실상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강력한 환상의 요소들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효과는 사실상 환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다, 자족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사실상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불완전성,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랑의 추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완전성을 사실상 지향하는 데 대한 그런 분명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자는 고독한 자입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는 자인 것이죠.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한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 것입니다. 잔자쿠 루소에 의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부모들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이러한 동기, 즉 어린아이는 울면서 그 울음을 가지고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고 부모는 절대적인 사랑을 사실상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오늘 초콜릿을 주면서 내일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약속을 하면 오늘 달콤한 초콜릿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그 어린아이는 초콜릿을 받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제 초콜릿을 먹었으니까 오늘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뛰어내릴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필요한 욕구, 초콜릿에 대한 갈망을 자기가 해소하는 것 외에 내일이나 또는 약속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살짜리에게 약속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부모가 볼기를 때립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쁜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고 때리면 그 어린아이는 내일의 의미를 모르고 또 약속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볼기 때린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볼기를 때리고 안 때리고는 부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속의 의미보다는 부모가 자기를 볼기를 때렸다 하는 그 의식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을 기억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6살짜리 어린애에게 약속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은 17살, 18살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뛰어내릴 약속을 하지 않고 오늘의 초콜릿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정직한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약속을 어기면은 처벌이 온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살, 16살의 여러분의 청소년이 어느 순간인가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부모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부모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 자식이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다른 것은 다 정직하게 말하지만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끝끝내 비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낼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벌이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면서도 사랑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청소년의 나이에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비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자크 루소는 25살이 돼서야, 즉 에밀, 여러분이 잔자크 루소 그러면 에밀입니다. 그 부제는 on education, 즉 교육에 관한 저서로서 아마 교육에 관한 가장 훌륭한 고전적 작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주인공은 에밀입니다. 에밀이 25살이 돼서야 자기의 여인 소피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게 합니다. 작품 속에서. 왜냐? 25살의 나이가 되면은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자크 루소도 25살이 된 에밀에게 비로소 사랑을 약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자크 루소가 말하는 에밀의 나이에 25이라면 우리의 한국 나이로 따진다면 아마 26이나 7쯤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사랑에 관해서 나설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아마 1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나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어른들보다도 더 나은 것은 어쩌면 달리기라든가 또는 씨름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족구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른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15살의 나이만 되면은 사실상 성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이 문명 사회의 매우 복잡성,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욕구, 이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문명의 요구를 거기에 결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것,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살의 나이가 되면 어른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명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명사회의 요구는 참으로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맛있는 사탕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욕망은 사춘기에 달하는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마음속에 다른 달콤한 어떤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적인 성장에 따라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진실로 갈망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신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랑을 갈구하거나 또는 우정을 추구하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 가운데에서도 신체적인 성장에서는 오는 압력이 가장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그리고 섹스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건전한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교육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족되기 전에 그 욕망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만족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조건 금하게 되면 그러한 금지는 마음을 압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섹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출 기회를 오늘의 청소년들은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사회 속에서 돈벌이에만 눈이 먼 성인 만화라든가 또는 그림책이라든가 비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랑이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섹스를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청소년들은 섹스와 사랑을 동일시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유희로 간주함으로 해서 진정한 사랑을 의식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불행한 인간, 무지의 인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이란 주제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올바로 교육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도 Love is blind 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들도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기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잘 알고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끝이야 좋겠지,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의 위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섹스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 이상의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곧잘 청순한 사랑의 대표적인 작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사랑에 감명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속된 말로 말하면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사랑에 빠지면 이런 비극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진정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그런 청순한 사랑에 목숨을 걸고 싶은 충동을 또한 느끼기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전기작가 존 오브레이가 말한 것처럼 18살의 나이가 되면 큐피드, 사랑의 사자죠, 사랑의 사자가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에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따라서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자기 자신이 진실로 관심을 갖는 것 사이에서 정신적인 분열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교 공부는 사실상 공허한 공부가 되는 것이고, 올바로 배우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한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숨겨진 삶이 진짜 삶을 대체해버리고 학교 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런 타고난 욕망이 없어요. 셀프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편히 자는 것 외에 힘들게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주 게으른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자기 눈앞에 즐거움을 찾고 고통을 피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배우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 뭔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사실상 발견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로 배우니 참 즐겁고 좋은 것이구나,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세 가지의 동기만을 사실상 알고 있으며 그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가치를 전락시키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공포심이며, 둘째는 이득이고, 세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첫째는 볼기 때리기, 야단치기, 둘째는 선물 주거나 용돈 올려주기, 셋째는 명예나 칭찬을 주고 상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치는 사실상 모두가 다 배운다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신적인 불구가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서 산다면 인간의 마음은 늘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예 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득을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운다고 하는 것, 뭔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시장 가격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금전상의 동기만을 불러넣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토대로 동기로 둔 교육의 수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영심인 것입니다. 우월감인 것이죠. 남한테 지배받지 않고 남보다도 더 우월하게 살 수 있으며 남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허영심에 사실상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러한 허영심이야말로 사실상 인간의 불평등의 근원인 것입니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흡수적인 인간이고 경제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은 로크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허영심에 관한 차 있는 인간은 바로 잔자크 루소가 가장 경계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러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허영심의 동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만 보고 나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웠던 방법, 그렇게 가르쳤던 방법은 영원히 자기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자세를 사실상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며 남의
남보다도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경쟁이다, 투쟁이다, 아니 그것은 전쟁이다. 이와 같은 허영심에 가득 찬 세계관을 사실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성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방법으로 사실상 기성세대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슴 속에 갈구하는 고독으로부터의 탈피, 이것과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그러한 압력, 부모님과 공부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그 압력, 소외감,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출의 욕구가 싹 트는 것이고 또 자살의 욕구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구를 사실상 분산시키고 싶지만 사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사랑은 금지되지만 금지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우정은 사랑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것도, 친구에 대한 필요성, 우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불완전성과 다른 인간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소속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연인 또는 사랑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정도 그 요구에 있어서는 너무도 전제적입니다. 그러나 우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덜 격정적이고 또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은 사랑과는 달리 반드시 상호적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않고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아닌 자를 우리의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감정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더 사랑보다도 드문 것입니다. 우정의 즐거움은 거의 다 정신적인 것이고 우정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 자신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열정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생김새는 관심이 많지만 친구에 대해서는 생김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는 추남도 좋고 미남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상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은 남자니까 그 여학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의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의 커다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많은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정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친구끼리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정의 사실상 대부분은 대화에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꼭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적 욕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보다도 더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은 모두가 다 황홀한 것입니다. 인간성에 있어서의 정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나 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사실상 초월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우정은
친구 사이와 연인 사이에는 어떤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구별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나누어 갖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랑의 감정과 우정의 감정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우정의 토대를 둔 사회,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토대에는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미오처럼 사랑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장을 사실상 인류에게 맨 처음 주장했던 인물,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으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바로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그의 대화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롭게 사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하모니에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모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조화는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절제력, 이 세 가지,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의 미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덕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세계인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조화된 그러한 전인적인 인간형이 바로 개인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것이 사회에 적용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공동체의 정의, 즉 공동체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자신의 일에 매진해서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음으로 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 각자의 악기가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정의로운 세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처럼 조화를 강조하고 각자의 기능,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정의로운 생활 태도로 범으로 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바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자의 자기의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의 흉상을 찍어놓은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어디선가 보았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긴 추남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납작하 들창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크고 두터운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팔뛰기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테네에서
최고의 미남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추남인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최고의 미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사실상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친구들이 정말로 누가 미남인가 한번 미인 대회를 한번 가져보자, 뷰티 콘테스트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뷰티 콘테스트는 그의 친구들이 그리스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미남자 크리토플로스와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이에 누가 더 미남인가 하는 것을 대화를 갖게 하고,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누가 진실된 미남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크리토플로스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들은 누가 더 미남인가 하는 데 대한 뷰티 콘테스트를 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토플로스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물에도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크리토플로스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가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창, 아름다운 검, 아름다운 방패, 그런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물에게도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그것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게야. 인간이나 말이나 창이나 검이나 방패, 이런 것들은 서로 각자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각자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크리토플로스는 각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연에 의해서 자연의 요구에 가장 잘 맞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은 창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이 아름다운 것이고, 방패는 방패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방패인 것이다. 칼은 칼에 요구되는 최고의 무기가 될 때 그것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는 말이 가장 잘 달리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끌어들인 소크라테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뷰티 콘테스트의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눈이 필요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토플로스는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눈이 너의 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 그 당시에 크리토플로스는 그리스 사람들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마에서 코끝까지가 매우 날카롭게 떨어져 나가는 아주 뾰족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눈들은 대체로 쌍꺼풀로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너의 눈보다는 앞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사팔뚝인 눈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너는 앞만을 보고 옆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려야 되지만 나는 사팔뚝이 눈이기 때문에 앞을 봐도 옆까지 동시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옆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똑같은 눈인데 너의 눈은 앞만을 보고 나의 눈은 앞과 옆을 동시에 볼 수 있으니 눈으로서 눈이 해야 할 역할을 가장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의 눈이 너의 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가? 크리토블로스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 사람의 코 중에서 나의 이 멋진 코와 당신의 납작하고 들창 코인 코와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라고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도 물론 내 코가 훨씬 더 아름다운 코다. 왜냐하면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맡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크리토블로스의 코는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냄새만 맡지만 나의 코는 하늘을 향한 들창코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다운 향기를 다 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코는 냄새 맡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냄새만 맡는 너의 코보다는 온갖 방향에서 오는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나의 들창 코가 훨씬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잘생긴 코는 눈이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돼. 즉 눈이 아래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나의 납작코는 눈이 아래를 내다볼 때 방해하지 않는다. 즉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코가 진실로 너의 코보다도 아름다운 코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토블러스는 알겠다. 그 다음 얘기할 차례가 입에 관해서 얘기할 차례인데, 입에 관해서는 내가 졌다. 왜냐? 소크라테스, 당신의 입이 더 크니까 더 잘 물어뜯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입은 네가 더 잘생겼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뜯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두터운 입술과 너의 얇은 입술 가운데 나의 두터운 입술이 훨씬 더 부드러운 키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감격했어요? 따라서 부드러운 입술, 두툼한 입술보다 더 부드러운 키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입보다도 나의 입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크리스토블러스가 자, 크리스토블러스가 알겠다. 그럼 우리 투표를 해보자 해서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토블러스가 더 미남이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즉 무엇이 아름다운가, 누가 더 미남인가 하는 것을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남인 크리스토블러스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관해서 시대적으로 서로 상이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옛날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거치는 옛날의 여인들의 혹시 사진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봤다면 그 여인들은 날씬한 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대체로 통통하게 살이 쪘으며 우윳빛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아름다운 여인은 매우 호리호리하고 뼈에 가죽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릿빛 빛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대중들의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의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은 희소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여자들이 깡말랐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족이나 재산가들의 부인들만, 딸들만 잘 먹었기 때문에 통통하게 살이 쪘으며 들판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햇빛에 끌리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하얀 피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들판에서 일했기 때문에 새카맣게 구릿빛으로 다 있었고 사실상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살이 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깡마르고 호리호리한 여자가 매우 희소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다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피부 빛깔이 구릿빛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에 있어서 이런 구릿빛과 깡마른 호리호리한 여자가 미인으로 간주되게 된 것입니다. 즉 여론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이처럼 미에 대한 평가, 기준, 감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소가치가 곧 미와 선을 결정하는 대중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쓸모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치는 것은 그만 끝내란 얘기입니까? 네. 거진 끝나가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기 자신이 쓸모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쓸모 있는 인간으로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인간은 오늘과 같은 IMF 시대에도 사실상 직장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대한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할 일에 정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정의롭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최선을 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인가?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야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요 다음에 경제적인 부나 허영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정의로운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름대로의 훨씬 오늘의 고통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동양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플라톤은 따라서 인간들의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들을 사실상 비난하면서 개는 철학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개는 아는 사람을 보면 짖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아는 사람을 보면은 반가워하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습니다. 즉 개는 아는 것을 사랑하고 모르는 것, 무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은 오히려 아는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또 사실상 모르는 것, 이것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지식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커다란 위안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몸이 아팠을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자기의 상태에 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구나 우정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 정의로운 삶에 매진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 독립적인 삶을 위한 그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앞으로의 삶의 편안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구나. 따라서 내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이 곧 정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이해했다면, 그것이 이러한 사실이,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들의 최소한 진통제의 역할, 오늘의 고통에 대한 진통제의 역할, 위안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얘기를 마치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